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 아카데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 홍기빈 선생님과 함께하는 세계 경제사 읽기, 어나더한 경제사 읽기, 어나더 경제사 두 번째 산업 문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했고, 이제 면화 산업에서부터 이게 이제 확대되면서 재생산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책에 안 써놨는데 뭐 그 면화 산업에서 시작해서 어느 산업으로 갔고 어느 산업으로 갔고 생산량이 얼마가 늘었고 숫자 얘기는 저는 하나도 안 했는데 그건 다른 경제사 책에 맨날 나오는 얘기고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재미도 없어요. 제가 오히려 주목하고 싶은 거는 여기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자본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고 투자에 관계된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게 오히려 굉장히 저거합니다. 이 자본이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한데요. 지금은 일반적으로 통념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이렇잖아요. 이거 선생님이 훨씬 잘 아시겠지만 각도기님이 그 자본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할 적에 그 기초가 되는 거는 수익 창출 능력이죠. 수익 창출 능력을 봐서 그걸 기본적으로 현재 가치로 할인한 거기 이제 베이스가 되고 거기에 리스크에 대한 고려라든가 하입에 대한 고려가 들어가는데 19세기 초에 자본을 계산한 방법은 전혀 달랐어요. 어땠냐면은 법정 가치라고 있죠. 지금도 그 어떤 기업이 처음에 법적으로 그걸 등록할 적에 써내는 가치. 요새 투자자 중에 그 법정 가치 신경 쓰시는 분 아무도 없죠. 네, 그냥 뭐 장부 가치 정도까지는 신경 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에 법에 그 저거 그러니까 그런데 19세기 초에는 회사의 가치, 자본 가치 하면요, 그 법정 가치였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얼마짜리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체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를 법적으로 이게 얼마짜리다라고 하는 법정 가치로 보통 자본을 계산을 했는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래요.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이윤을 거둘지 있잖아요. 그때는 매년 회계를 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18세기까지는 기계가 없는 상태에서의 그 사업체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주로 무역이니까 한 3년짜리, 4년짜리 한시적인 조직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 돈을 모아서 3년짜리 프로젝트를 해서 요거를 다 결산을 하는 거는 회사 청산할 때. 그러면 뭐 이자 주고 뭐 비용 계산하고 다 계산하고 셋이 이제 뿜빠이 했을 적에 그걸 가지고 이윤으로 딱 나오는 거였으니까 업체의 어떤 가치라고 하는 거를 딱히 그거 말고는 계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기계가 나오니까 이거는 얘기가 달라져요. 일단 회사가 쉽게 청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자본이고. 그렇죠. 자본이 되니까, 자본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업체의 실체라고 하는 게 그냥 사람들 몇 명이 돈 모은 거거든요. 소프트웨어만 있는 거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회사 청산하면 야 끝나는 건데 이건 이따만한 방적기,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방적기가 있고 이게 감가상각이 가령 한 20년이 된다 그러면은 3년 만에 청산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20년을 계속 가는데.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자본의 가치가 뭐야? 라고 하는 거에 대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일 먼저 감지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투자자들인데 그 전에 가령 아까 말한 로버트 오웬의 경우에요. 그 파트너십을 해가지고서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자기 지분을 이제 중간에 팔기도 하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근데 그때 그 평가를 하는 방식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이를테면 담보로 쓸 수 있는 기계가 얼마짜리냐 뭐 이런 걸 가지고서 값을 매겼는데 19세기 중반쯤 오게 되면은 이 머리 빠른 투자자들은 아, 회사 가치를 그런 식으로 계산할 게 아니다는 걸 알기 시작해요. 요때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산업혁명에서 무슨 다른 산업으로 펼쳐진 것보다 제일 중요한 산업이 철도 산업이에요, 제가 보기에. 철도 산업은 한번 만들어지면은 이거는 만년 묵기로 화수분이 되잖아요. 엄청난 산업이긴 한데 이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철로 깔려면은. 땅도 사야 되고, 땅도 그렇게 철도가 갈 수 있도록 정지자고 다 해줘야 터널 되고. 뚫고, 뭐, 땅 고르고, 거기다가 그 쇠값만 해도 그게 어디예요. 그 당시는 그 대규모 공업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투자 액수는 어마어마한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큰데, 일단 됐다면 만년적인 대박이다라고 하는 게 보이니까, 이 철도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황당한 거예요. 실제 실물이라고 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직 철로가 안 쌓였으니까. 근데 투자자들은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투자자들한테 금리를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담보가 없으니까
담보 있는 채권을 발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디벤처 같은 게 나오기 시작하고 이 다음부터 이 철도 회사에 관계해가지고 회사의 가치를 계산할 때는 전통적인 어떤 자본재가 얼마가 있냐, 이게 얼마짜리 기계가 있냐 이렇게 보지 않고 이 회사가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의 기대 수익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가지고 역산해가지고 생각하는 게 투자자들한테 머릿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기계를 낳고 기계는 자본의 의미를 다 바꿔버리는데 3년 사업하고서 남은 이윤 그게 자본이 아니고 이 기계가 10년,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 수익의 장기적인 흐름, 그걸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얼마로 봐야 될 거냐. 요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게 자본론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자본론 3권에 가보면 막스가 자본의 두 가지 의미를 놓고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계의 가치를 가지고 자본이라고 봐야 되느냐, 기계가 얼마짜리다. 아니면은 지금 근데 주식시장에 가보면 막스도 주식 많이 했어요. 실패했죠. 망했죠. 말로는 자기 돈 벌었다고 했죠. 예, 다 거짓말이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근데 꽤 자기도 잘 나가는 투자자라고 믿었던 사람이니까 그걸 알았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 하는 거 보면은 막스 표현으로는 가공자본이라고 표현하는데 미래에 흘러올 그 수익 창출 능력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걸 가지고 이 주식을 갖다가 거래하고 있다. 그럼 이 가치랑 이 가치랑 안 맞는데 이게 어떻게 같은 가치냐? 근데 해결은 못해요. 여기서 끝나요, 글은. 그러니까 둘은 막스는 또 이걸 해결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못하지. 예, 그러니까 투자를 못하죠. 그게 19세기 중반까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역사적 가치였다가 그 다음에는 수익 창출 능력으로 슬슬슬슬 변해가는데 여기에 완전히 쐐기를 박은 사건이 있어요. 그게 1880년대에 미국의 자본시장이 이따만하게 커지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역사적 가치는 무슨 역사적 가치예요. 여기서 이 자본시장이 들어온 다음부터 미국의 거의 모든 회사가 주식회사로 바뀌어버리는데 주식회사는 비유하자면 레고 조각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인수, 합병했다가 분할했다가 또는 뭐 양수도도 했다가 막 이리저리 저거 치는데 요거 하는 게 비즈니스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누구의 후예냐면 우리가 지난 1권에서 봤었던 동인도 회사 하던 대자본가들 있죠. 큰 돈 돌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후예가 맞으면 락커펠러라든가 카네기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산업 그 자체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요 회사를 어떻게 사서 어떻게 붙이면 기업 가치가 이만큼 올라가니까 주식이 뛰어서 내가 이만큼 돈을 자산 가치를 불릴 수 있고 이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은 그 기계가 얼마짜리냐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 사업체가 그래서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요것만 놓고서 서로 거래하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생기는데 자본시장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말 20세기 초로 가면 아까 그 엄청난 그 미국 그 락커펠러 카네기 있던 자본가들 이때부터는 그 투자라고 하는 활동이 그 기계 그 자체라기보다도 그 자체도 이게 기계가 얼마냐라는 게 중요하지 않고 심지어 나중에 가면요, 이 회사의 단기 순이익이 얼마가 되느냐도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베이스가 되긴 되는데 그걸 기초로 했을 적에 요걸 요렇게 합치고 저렇게 합치고 인수합병을 어떻게 했을 적에 나오는 차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사안으로 들어오거든요. 이때부터 산업하고 금융이 하나로 융합이 돼가지고 이를테면 락커펠러라든가 그 JP 모건 같은 사람들은 금융가라고만 말할 수도 없고 산업가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 두 개를 다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자본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인 어떤 생산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으로 옮겨가요. 자본시장이 실체가 되죠. 그러니까 산업사회에서 시작되어서 산업문명, 기계문명이 발달을 했고 자본가가 그것으로 잉여를 쌓고 그 규모를 키우는 상황이 됐고 그 규모가 커지는데 예를 들어 철도 사업이나 더 대규모 사업이 오면서부터 밸류에이션의 필요성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이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서 밸류에이션 하는 것들이 확립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이 대폭적으로 커지게 됐고 주식시장이 상승하게 되자 또 데모김이 나오면서 모든 것들이 주식시장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기업 산업사회가 다시 재편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알려주는 아주 재미난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미국 주식시장에서 그 주가의 흐름 있잖아요. 주가의 흐름이 뭐에 수렴하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1880년대에서 한 19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네. 주로 주가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됐냐면은 그 배당금. 배당금이 어느 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가치 투자의 개념은 없었던 거고 지금 우리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 이 말은 락커펠러나 카네기 같이 아주 똑똑하고 선도적인 금융의 선도자들의 머릿속에나 이 밸류에이션 개념이 있었던 거지. 네. 일반적으로 그냥 주식에 참여하는 개미들이나 개인들은 저 배당 많이 주니까 이거 사야지. 이런 식으로 갔었던 건데.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전설적인 책이 나오죠. 그 인텔리전트 인베스터라고 하는 그 왜 워렌 버핏이 하늘처럼 모시는 그 책이 저기 그 벤저민 그레이엄. 예, 벤저민 그레이엄. 그 네네. 책이 1934년인가 아마 나올 겁니다. 네네. 그 책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개념, 명확한 개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요 밸류에이션이라는 개념이 그 전에 반더빌트까지는 몰라도 이 구울드라든가 카네기, 이 JP 모건 이런 사람들한테는 머릿속에 명확히 있었고. 일반 사람들은 이게 뭔지 잘 이해를 못하다가 그 벤자민 그레이엄의 그 책이 말하자면은 실제 주식시장, 자본시장의 본질은 이런 것이다라는 거를 아주 그 알기 쉽게 일반 사람들에게 설명해준 네. 그런 책이다. 보통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 이제 시대가 산업과 자본이 하나로 융합이 되면서 산업 사이즈도 점점 커지고 그런데 그 중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철도가 정말 어마무시한 역할을 그럼요.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럼요. 철도에 의해서 문명이 또 문명사가 한 번 더 바뀌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인류의 진화사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 3개를 뽑으라고 그러면은 누가 전에 그런 질문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원숭이였었던 시대부터 지금까지 첫 번째는 언어의 발명이었던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신의 발명이었던 것 같고 세 번째는 저는 철도의 발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화폐의 발명이 아니고? 예, 저는 철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화폐의 발명은 신의 발명에서 파생돼 나온 발명이라고 저는 봐요. 네. 이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래요.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심볼, 상징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상징을 사용하게 되면서 비로소 자연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감각적 질서와 다른 질서를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죠. 형이상학적 세계가 열리게 그렇죠. 거죠. 상징. 그렇죠. 네. 언어 그 자체를 쓰니까. 네.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는 인간의 고유한 그 능력들이 이 언어를 통해서 훨씬 더 커졌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징을 발견한 게 언어였다고 한다면은 신의 발명은 왜 중요하냐면은 상징들끼리 하나의 질서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간이 깨달은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거를 잘 생각해 보면은 죽음이니 영혼이니 뭐니 하는 상징들이 하나의 완벽한 질서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그게 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질서를 네. 머릿속에서 순전히 상징들끼리로만 엮어서 하나의 질서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걸 인간이 발명한 게 신의 발명이거든요. 네. 철도의 발명은 뭐냐면은 그 상징의 질서 있잖아요. 네. 그걸 현실 세계에 그대로 실현시킬 수 있다는 걸 가능성을 깨달은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가평에 사는 사람이 용산으로 출퇴근을 하면은 기차 타면 1시간 조금 정도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용산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만약에 의정부에 있다 하면 더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이 철도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공간의 그 시간적 배열이 다 달라졌잖아요. 철도가 달리는 쪽은 시간이 훨씬 빨리 공간이 훨씬 짧아지는 거죠. 공간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가평하고 용산 사이가 가평하고 의정부 사이보다 훨씬 더 가까워지는 일이 벌어지죠. 거리상으로는 실제로 훨씬 멀지만 철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단축적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축지법 하듯이 그렇죠. 그게 현실화된 거죠. 네. 그럼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거리를 잴 때 실제로 142km냐 178km냐 이렇게 재지 않고 몇 분 걸리지? 이렇게 해서 상징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거기는 58분 걸리고 의정부까지 가면은 네이버 눌러보니까 1시간 37분 나오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하고 이 현실 세계의 공간이라든가 이걸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한 계기가 이제 기차인데 그래서 기차 여러분이 이걸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젊었을 적에 그 버릇이 전국 기차 시간표를 이렇게 뚜렷하게 보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시각표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매달 나오는. 그렇죠. 열차 시간만 정해진 이렇게 얇고 두꺼운 책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작고 두꺼운 책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결국은 충주나 이런 데 근처에 있는 마을 있잖아요. 거기하고 용산이 의외로 굉장히 가깝고
근데 충주하고 강원도에 있는 데는 굉장히 멀어요. 이 기차가 안 다니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하는 것도 재밌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까지 말한 건 공간이 줄었다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시간적으로 다 싱크로나이즈가 돼요. 온 사회가. 네. 싱크로 발레라고 있죠. 왜 같이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다리 착 들어 올려서 예쁘게 멋있게 하는 거. 가령 시간표가 한 그 10시에 출발한 열차가 그 청평에서 출발한 열차가 그 12시에 1시에 가령 그 청량리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네. 청평 근처에 사는 농민들과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기차 시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기계처럼 움직이게 돼요. 10시 출발하는 차에 맞춰야 되니까 네. 그 청평 근처에 있는 요 청량리로 갈 사람들은 다 뭐 준비해서 거기 탁 모여가지고 11시에 정확하게 청량리에 나타납니다. 네. 그럼 청량리 근처에 있는 이 사람들하고 만나서 뭘 할 사람들도 다 뭔가를 준비해서 11시에 칼같이 청량리역으로 나타나요. 요 시간을, 요걸 좀 확장해서 생각하시면은 수도권에 있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 지하철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얼마나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사회 전체가 시계가 돼버린 거예요. 네. 공간만 좁아진 게 아니고. 그래서 요 그 질서는 뭐에 맞춰주게 되어 있냐면은 최고의 수익을 낸다. 자본주의 시스템 전체가 올해 이자율이 얼마고 금리가 얼마고 여기에 비해서 기업들은 얼마의 수익률을 노리고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비즈니스 플랜이 만들어지고 매일매일의 출근 시각표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어떤 산업사회의 리듬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산업사회의 리듬에 맞춰서 온 사회가 기계처럼 갈 수 있게 하는 거를 18세기까지는 이게 꿈이지 실현할 방법이 없거든요. 네네. 철학자나 성직자 몇 명이 이렇게 사회가 굴러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 하더라도 농촌에 있는 그 흥부놀부가 그렇게 움직여 줍니까? 방법이 없죠. 근데 지금은 철도가 깔려 있고 비행기가 깔려 있고 온 사회가 똑같은 시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자율이라든가 수익률이 목표로 하는 그 시간에 따라서 온 사회가 함께 움직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신에서 상상했었던 그 질서를 현실에 실현하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얘기를 해요. 돈이 신의 위치에 들어갔구나. 그렇습니다. 네. 예. 정확하게 말하면 돈이라기보다도 수익률이죠. 수익률. 네네. 수익률과 자산 가치의 그 팽창이라고 하는 게 신의 의지가 된 거죠. 현대 사회에서.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모든 사회가 정말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그렇죠. 쫙쫙 돌아가게 만들어주는데 시계를 등장하게 했고 시계를 사람이 쓰게 만들었다는 게 철도 문명이고 시각표라는 게 생겼었으니까. 제가 개인적인 일화가 하나 있는데 제가 교토 2004년이네요. 교토라는 일본의 교토 도시에 놀러 갔는데 거기에 밤 10시쯤 나와 보니까는 거기 이제 밤에 활락가가 대단합니다. 그 팔판 신사라고 앞에 야스카 신사라는 앞에 이제 술집 많고 뭐 아주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아주 뭐 우리나라 강남역은 또 될 것도 아니고 막 불이 환하고 그래갖고 너무 질려가지고 한 30분 좀 산책 좀 하고 오자 그래가지고 산책을 하고서 11시 한 20분에 나타났더니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죽은 듯한 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일본의 택시값이 비싼 게 원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술 마시고 난리치던 사람들이 딱 버스 끊기고 하는 시간이 되니까 그야말로 일본 말로 그냥 시마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막차 타러 다 떠났다 이거죠. 다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 무슨 이 신데렐라 공주 얘기에 나온 것처럼 무슨 마법에 홀린 느낌이었는데 이게 산업 문명의 본질이구나. 30분 전까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난리를 치던 이 동네가 딱 그 시간이 끝나니까 30분 후에 쥐죽은 듯 변해버리는 것. 이게 산업사회의 리듬이구나 했는데 이것의 연원이 어디 있는가를 따져보면은 철도의 시간표에 있죠. 바로 이 부분이 우리 홍규인 선생님이 경제학자로서의 면모를 쫙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니냐. 경제학자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진짜 저희도 같이 정말 배우게 되고 이렇게 좋은 배움을 얻게 되어서 얼마나 너무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현대 사회가 혼연일체된 위계 질서, 어떤 위계 질서, 그러니까 여기서 위계 질서라는 게 옛날 말했던 이렇게 신분 같은 게 아니고 상하의 위계 질서가 아니라 수익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위계 질서가 일사불란하게 돌아가게 만들었던 단초가
철도였고 그래서 이제는 그거 훨씬 더 고도화되어서 예.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예. 이제는 뭐 그게 고도화 수준이 어떻게까지 되냐면 사이버 세계를 스스로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렇죠. 예를 들어 비트코인도 결국은 사이버 세계를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 메타버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거기까지 이제 최근의 문명은 넘어가는 그렇죠. 그런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언어가 발명되고 신이 발명되고 철도가 발명됐잖아요. 그 다음부터 누가 힘을 얻냐면은 신이 진화하기 시작해요. 그전처럼 멈춰 있는 신이 아니고요. 왜냐면은 자기가 있는 그 추상적인 질서가 현실에 그대로 실현이 되니까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 추상적 질서라는 거 있잖아요. 이때부터 이게 따로 놀기 시작하면서 자기 나름의 동력을 얻고 한없이 진화하게 되거든요. 디지털 혁명은 그 절정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호 있잖아요. 네. 비트로 나타나는 디지털로 나타나는 기호만 가지고 현실 세계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완벽한 질서를 만들 수 있는 상상력이 그때까지 가게 된 거죠. 디지털로. 네. 네. 그래서 요게 말하자면은 철도 이후로 21세기까지의 산업 어떤 문명의 진화의 방향을 결정한 부분이다. 철도가.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는 요런 인사이트를 갖고 있으면은 우리 코로나 터졌을 적에 무슨 일이 터질지가 단박에 보이는데 이 지구적 자본주의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기계처럼 움직이던 거는 항만 그다음에 항공 등등 하는 이 지구적 네트워크이잖아요. 근데 코비드라는 것 때문에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이게 한순간에 정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철도가 발명된 이래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벌어지는데 가치 사슬이 다 끊어지게 되죠. 일단은.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은 2020년 한 5월쯤에 미국에 화장지가 다 동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사재기하고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이러니까 이게 이 정교하던 기계가 갑자기 한 1, 2년 정도 작동을 멈추게 되면은 지구적 가치 사슬이 어떤 식으로 재편될지를 예측하기도 힘들게 되고 여기 어떤 지정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금융 시스템의 혼란이 수반해서 함께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2020년 4월에 그 CBS 라디오하고 인터뷰를 한 게 있었는데 지정학적 갈등이 심해질 거고 가치 사슬이 다 재편될 거고 금융적인 혼란이 극심해질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됐는데 이게 철도라고 하는 거의 의미를 알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코로나가 터졌을 적에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예측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저는 금융시장에 대한 의혹이 좀 있어요. 이건 이제 저희 영역의 이야기인데 부채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수습하지? 굉장히 그러니까 이건 알겠는데 이게 초유의 길에 와 있어요. 근데 이 초유의 길에 와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거의 진짜 맥시멈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양적 완화의 진짜 선두 주자였던 일본이 거의 끝단에 왔는데 전혀 안 나타났던 인플레이션이 빵 터졌고 그게 내려갈 기미가 아직 없어요. 일본에 제가 보니까 근원이 3.1이 나오니까. 그러면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걸 해결해 왔었는데 주고받을 세력이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그가 갑자기 극대화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수습을 할 거지? 고민들이 좀 있어요. 저도 오늘 저희 홍기빈 클럽 그 유튜브 채널 찍은 건데 오늘 찍을 게 그거거든요. 전 세계 부채 지금 이를 한 1960년대부터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차트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지금 뭐 전에 말한 대로 한 380 전 세계 GDP에 대한 전 세계 총 부채 비율이 한 360%, 380% 이렇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그 대공황 때 그게 미국이 한 180% 정도였었으니까 대공황 때 GDP 대비 총 부채 크기보다 지금 한 2배가 훨씬 넘도록 지금 커져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게 커졌냐면은 대략 1980년대까지는 그 1920년대랑 비슷한 수준이다가 GDP 대비 1980년대부터 늘기 시작해요. 폭발적으로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자유주의적인 금융화하고 밀접하게 붙어 있는 현상인데 지난 40년 동안의 금융 시스템하고 국가 재정 시스템하고 자본시장하고 엮여 있는 관계 이게 부채를 폭발적으로 키우는 장치였다라고 하는 게 역사적인 차트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지금 380%까지 온 건데 제가 두려운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지금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산업문명의 그 향방을 결정하는 게 기술 혁신이 하나 있고 계급투쟁이랄까 사회세력 간의 싸움이 있고 세 번째 요소가 있는데 제도예요. 제도. 네. 제도라고 하는 게 이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이게 쉽게 못 바꾸거든요. 네, 네. 전형적인 게 현대 지난 40년 동안의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금융제도나 이런 건데 이거 쉽게 못 바꾸거든요. 네. 근데 이 제도가 존재하는 한 제가 보기에는 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예만 들면요. 현재의 금융 시스템에서는 이 붐버스트 사이클이라고 그러잖아요. 금융에서. 이걸 나타내는 거를, 이게 반복되는 거를 지금의 40년 동안의 금융 시스템에는 뭘로 해결할 수밖에 없냐면 돈 푸는 걸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붐앤버스트가 없어졌던 40년인 거죠. 없어진 것 같았는데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부채 증가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눌러버린 거죠. 2008년도도 사실은 29년 제가 보기엔 사태 자체는 29년에 보다 더 심각한 사태인데 그 별일 없이 끝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잠깐 1, 2년 고생하고 끝난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주역이었던 버냉키 같은 사람 생각을 한번 보면은요. 이 사람이 뭐 그렇게 뭐 이런저런 복잡한 이론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뭐냐면은 은행한테 유동성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가지고 은행만 지키면 시스템 무너지는 건 막을 수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양적 완화라서 어마어마하게 돈 풀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이게 저거를 부채 위기를 해결한 거냐? 부채 위기를 해결한 게 아니고 파산을 막을 뿐이지 부채는 더 커지죠. 네네. 근데 지금 40년 동안의 시스템에서는요.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이 파산을 하는 거를 용납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네네. 더 서로 물려 있으니 서로 엮여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진 거는 굉장히 우발적인 사건이었고 그것 때문에 그 당시 폴슨 재무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패닉을 했거든요. 리먼 브라더스가 실제로 무너지는 걸 보고.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 시스템 전체는 뭐만 터졌다 그러면 바로 소방수가 가서 물을 그 불에다 붓듯이 어디 흔들흔들한다 좀 중요한 데가 흔들흔들하면 바로 돈을 갖다가 가져서 그냥 팍 퍼부어 버리는데 작년에 왜 그 스위스 은행 저거 무너질 저거 왔다 할 때 스위스 국가가 대응하는 속도를 보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하루 반 만에 결정했죠. 그러니까 엑소도 돈을 팡 저거 해버리고 주주총회 안 거치고 그냥 인수합병 다 결정해버리고. 그러니 근데 그래서 이 시스템은 불은 계속 끄는 것 같은데 그 대가로 부채는 계속 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요즘 생각했을 때 이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 그러니까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인플레이션. 이제 인플레이션은 완전히 이제 70년대처럼 구조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만약에 지금 디플레가 나타나거나 인플레이션이 충분하지 않으면요. 교과서에 나오는 부채 자산 디플레이션이 벌어져서 90년대 일본이 내려앉았듯이 전 세계 경제가 다 내려앉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디플레이션을 허용했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판단이 있죠. 장기 디플레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장기 디플레 정도가 아니라 세계 경제가 그냥 그러니까 일본은 국가가 계속 이걸 풀어가지고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는데 세계 경제는 그렇게 매니지할 수 있는 단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본 그것처럼. 그러니까 일본처럼 이렇게 장기적으로 디플레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냥 콜랩스 해버리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디플레가 시작이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가 계속되어 주는 게 차라리 세계 경제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최근에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 경제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해서 금리를 지금 5.5%까지 올렸는데 여기서 추가로 더 올려? 그러면 잘못하면 한순간에 자빠진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무서워요. 작년에 그러니까 그 페드에서 이제 드디어 올리기 시작하잖아요. 파웰 의장이. 그때 작년 5월, 6월 경이었는데 제가 이제 방송할 적에 저도 그 얘기 했었어요. 올리는데 어느 이상 못 올린다. 그때는 막 분위기가 한없이 파월이 하도 말을 세게 하니까 인플레 잡힐 때까지 올린다 왜 이랬잖아요. 저거 다 그냥 블러핑이고 어느 이상 절대로 못 올린다. 이게 부채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길어야 아마 내년 초까지, 그러니까 2023년 초까지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 그 당시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간지 모른다. 막 공포 분위기들만 조성하고 있는데 뻔한 한계는 있었어요. 근데도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뭐 4%, 3.75 뭐 이런 정도가 맥스.
그것도 생각보다 많이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 5.5까지 왔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미국 연기 호황 때문에 전 세계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예. 제 생각에는. 예. 그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다시 책 이후로 이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잠깐 너무 딴 데로 많이 갔다 왔는데 예. 이 책에서 이제 뒤쪽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꼭 얘기하고 싶으셨던 대목들을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산업사회의 운명 부분인데, 네. 산업사회의 운명을 예견했던 그런 천재적인 대사상가들이 있잖아요. 뭐 막스라든가 존 바르트인가 베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슌페터라든가 다 틀렸어요. 맞은 사람이 없어요. 예. 그 왜 다 틀렸느냐에 대해서 이 책에서 좀 설명하는 게 있는데, 그 북유럽 신화에서는 운명이라는 게 어떻게 결정된다 그러면요, 밧줄 하나가 아니고 3명의 할머니 여신들이 있어가지고 각자 끈을 하나 가지고 이걸 꼬아서 밧줄을 만든다 그래요. 네. 그럼 이 밧줄이 어디로 꼬일지는 그 3가닥의 끈 때문에 어디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는 그게 기술 변화하고 사회 세력의 충돌하고 제도의 변화, 이 3가지가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3가지가 만나서 꼬여가는 게 너무 복잡하니까 사실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20세기에 파시즘이나 공산주의가 출현을 하고 세계대전이 터지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산업문명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쉽게 예견하기는 쉽지 않은데, 네. 근데 북유럽 신화에 하나 무서운 게 있어요. 그 3가닥의 끈 중에 뭐 하나가 부족하면은 이제 밧줄을 더 끊을 수 없잖아요. 그럼 가위로 잘라버려요, 할머니들이. 그러면은 신이고 인간이고 그때 다 끝나는 겁니다. 그 산업 문명에도 끝이 오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인데, 네. 기술 변화로도, 그다음에 사회 세력들끼리 어떤 정치적 사회적 합의로도, 제도의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황당한 상황에 오게 될 때는 산업 문명 전체가 몰락해버릴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이 가능성이 제 생각에는 20세기 말쯤에 나타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생태적 한계가 있고요. 네. 여기서는 이건 뭐 기술적인 것도 장사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만 가지고서 인류가 사용하는 전기를 다 커버할 수 있고 생태도 살릴 수 있느냐 잘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정치 사회적으로 각 나라가 흔들흔들하고 미국의 성인들의 45%는 10년 안에 미국에서 내란이 벌어질 거라고 봐요. 그 정도로 지금 어떤 정치 사회적인 불안이 심하고, 네. 그 다음에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탄력성이라든가 창의성 같은 건 지금 완전히 멈춰버린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산업 문명 전체의 위기가 올 수 있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하나는 생태 위기가 있고, 네. 두 번째 지금 벌어지는 사회적인 불평등은 돈 얼마 나눠준다고 해결되는 옛날의 사회적 불평등이 아니에요. 그다음 요게 뭐랑 연결되면 출산율 문제, 인구 문제랑 연결이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묻지마 살인이라든가 이런 각종 사회적 재난들 있죠. 네. 이것들이 사회적 불평등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쉽게 대처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산업 문명이 200년 동안 어떻게 밧줄을 꼬우면서 뭐 전쟁도 일으키고 파시즘도 하면서 흘러왔는데 21세기 어떻게 진행될지는 정말 모르겠고, 네. 어쩌면 끈 자체가 끊어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게 요 책의 결론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아직 쓰지는 않았는데 3권에서는 지금 현존하는 지구적 시스템 차원에서의 리스크가 뭐가 있느냐. 우선 생태 위기가 잘 알려진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현재의 지구적 금융 시스템은 왜 부채를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느냐. 네. 어떤 한계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지구적 시스템이 처해 있는 여러 상태를 보면서 우리의 산업 문명의 끈이 끊어질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책을 쓰고자 합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되고 기다려집니다. 1권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고 2권은 재미난 작업이셨을 것 같고, 네, 재밌었습니다. 네, 3권 어려운 작업이 되시겠네요. 예, 어렵습니다. 지금 머리가 터집니다. 예, 현장에 있는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책은 절판됩니다. 한국의 지적 문화가 그래요. 예,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절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집에다 이제 책을 놔두는 거니까 여러분 같이 잘 그거
고려하셔서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정말 좋은 책이고 경제사와 인류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경제와 인류학이 같이 붙어 있다라고 저는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 가정 전제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 전제가 원래 이게 전 맞는 전제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어떤 단독자로서 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역사가 단선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다 혼합되어 있는 복합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어나더 경제사가 저희한테 그런 해안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한번 꼭 읽어보시라고 다시 한번 권해드리면서 오늘 경작자 홍기빈 선생님과 함께한 어나더 경제사 두 번째 책 산업문명에 대한 대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